애야, 국이 짜구나. 소금을 쏟아부었느냐? 내가 정령 시어미를 말려 죽일 작정이로구나. 어머나, 어머님. 서방님께서 간간한 걸 좋아하시기에 서방님 입맛이 먼저라 하셔서요. 이 요망한 것, 내 아들 입맛이 귀하면 이 애미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냐. 어디서 감히 서방님 핑계를 대며 시어미를 가르치러 들어. 어머나, 가르치다니요? 내일은 걱정 마셔요, 어머님. 어머님 전유로만 간도 보지 않은 맹물처럼 끓여드릴게요. 어머님 건강을 생각하는 제 마음 이해하시지요? 안방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보자마자 나를 세운 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안방의 절대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우며 이 거대한 가문의 국간 열쇠를 지켜온 그녀였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란 내 아들을 빼앗고 내가 쥐고 있는 열쇠 뭉치를 가로채 가장 위험한 침입자였던 것입니다. 특히 청이는 몰락했으나 뼈대 있는 가문의 여식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세상 이치에 밝은 청이의 눈빛을 본 순간 박씨 부인은 직감했습니다. 저녀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초장에 길을 꺾어 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내가 저녀 눈치를 보며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겠구나. 박씨 부인에게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하는 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고운 손에 물말을 날 없게 하고 그 영민한 머리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모진 말로 짓눌러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박씨 부인은 첫 식사에서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다음 날 새벽 청이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새아기야, 내 국이 짜다고 한 것은 내 정성을 시험해 본 것이다. 하지만 말대답이 그리 길어서야 어디 박씨 집안 며느리라 하겠느냐? 오늘은 그 잘난 입 대신 몸을 좀 써야겠다. 저 뒤뜰에 쌓인 빨랫감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다듬어 놓거라. 풀기가 죽으면 내 정성도 죽은 것으로 알겠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은 장정 3시 붙어도 하루가 꼬박 걸릴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이번에도 생긋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찌 제 마음을 이리 잘 아십니까? 저도 어머님의 빳빳한 의복을 보며 제 효심도 저 옷감처럼 빳빳하게 세워야겠다고 다짐하던 참이었습니다. 청이는 곧바로 동네 안악들을 죄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곳간에서 아껴둔 귀한 차와 과자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동네 안악네들, 우리 시어머니께서 제가 심심할까봐 이렇게 큰 일거리를 주시고 새며느리 동네 분들과 안면트라고 간식까지 내주셨답니다. 어서들 오셔서 저 좀 도와주셔요. 순식간에 박씨 부인의 집 마당은 잔칫집처럼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박씨 부인을 칭송했습니다. 아이고, 박씨 마님이 겉으론 엄해도 속은 저리 깊구먼. 새 사랑 낯설어 할까봐 이리 판을 깔아주니 저런 시어미가 또 어디 있겠나.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곳간 식량은 다 털리고 졸지의 며느리 금지옥엽 아끼는 어진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며느리에게 화를 내면 본인만 천하의 악인이 될 판이었습니다. 마당에 빨래 소동으로 곳간까지 털린 박씨 부인은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뗐습니다. 너 인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곳간을 열어 동네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머님 안 됩니다. 제발 멈추셔요. 청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박씨 부인의 입을 비단 손수건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청이의 눈에는 달동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실은 간밤에 제가 흉몽을 꾸었습니다. 신선이 나타나 통곡하시며 말씀하시길 어머님께서 화를 한번 내실 때마다 어머님의 명줄이 반나절씩 줄어들어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다 하셨습니다.
제가 구박받는 건 괜찮으나 어머님 수명이 깎이는 걸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박 씨 부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명줄이라는 말에 멈칫했습니다. 청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그 화를 꿀꺽 삼키셔요. 그래야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십니다. 자, 따라 하셔요. 나는 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박 씨 부인은 끓어오르는 우라를 억지로 삼키며 하고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밥이 타도 참아야 했고 안팎이 정갈하지 못해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잡으려던 독사가 입을 잃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입도 막히고 곡간도 털린 박 씨 부인은 이번엔 몸으로 며느리를 골탕 먹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나절 안방에 거만하게 누워 청이를 불렀습니다. 애야, 내가 요즘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담이 든 것 같구나. 내가 배운 것이 많다니 시험이 골병 든 거 정도는 고칠 줄 알겠지? 오늘 밤엔 잠잘 생각 말고 내 전신을 꾹꾹 눌러라. 조금이라도 시원하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겠다. 가녀린 며느리의 손목을 밤새 혹사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기다렸다는 듯 소매를 걷어붙이며 시어머니의 등 위로 훌쩍 올라탔습니다. 어머님, 어찌 제 마음을 이리 잘 아십니까? 실은 제가 친정에서 골수를 흔드는 안마법을 배워왔습니다. 이 안마는 뼈마디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하게 눌러야 몸속에 나쁜 귀신이 빠져나간답니다. 어머님, 제가 효도를 다할 테니 절대 참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사람 잡는다. 살살 해라. 청이가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해 박 씨 부인의 혈자리를 사정없이 압박하자 박 씨 부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더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여기서 멈추면 도끼가 머리로 올라갑니다. 어머님 수명이 깎이는 꼴을 제가 어찌 봅니까? 아프실수록 명이 길어지는 것이니 조금만 더 참으셔요. 영차, 박 씨 부인은 아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수명과 효도를 운운하며 달려드는 며느리를 뿌리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시원함은커녕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박 씨 부인은 며느리만 봐도 몸서리를 치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 된 박 씨 부인은 꾀를 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며느리 얼굴을 단 하루만이라도 안 보고 살아야 내가 살겠다 싶었지요. 그녀는 아침 상을 치우는 청이를 불러 인자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새아기야, 내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인 지 며칠 안 되었으나 시집살이라는 게 참으로 고단한 법이다. 내 마음이 쓰여 그러니 오늘이라도 당장 친정에 가서 부모님 뵙고 며칠 쉬다 오너라. 선물은 곳간에서 넉넉히 챙겨가도 좋다. 갓 시집 온 며느리에게 친정행을 권하는 것은 사실상 너 보기 싫으니 나가 있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청이를 멀리 떼어놓고 그 사이 아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아 내쫓을 궁리였지요. 하지만 청이는 감격에 겨운 듯 시어머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막 인사를 드린 며느리를 이토록 아껴주시니 어찌 이리 속이 깊으십니까? 하지만 어머님, 제가 친정에 간 사이 어머님께서 제 걱정을 하느라 화병이 도지면 어찌합니까? 저는 어머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청이는 그 길로 대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어머님께서 저보고 친정에 다녀오라며 눈물로 권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후부라면 마땅히 시어머님을 모시고 고향 구경을 시켜드려야지요. 자, 어머님, 가마를 준비했으니 어머님도 저와 함께 저희 친정집으로 가시지요. 박 씨 부인은 기겁했습니다. 사돈댁에 가서 며칠을 함께 지내야 한다니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효부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를 친정 나들이에 모시고 가다니 라며 칭송하자 박씨 부인은 결국 내가 몸이 갑자기 안 좋구나. 친정은 너나 가거라. 아니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있거라. 라며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청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내쫓으려 하시다니요. 저는 어머님 그림자처럼 붙어 있을 겁니다. 박씨 부인은 조상님의 권위를 빌려 며느리를 굴복시키기로 했습니다. 곧 다가올 기제사를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새아기야, 이번 제사는 우리 집안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제수 음식은 오직 내 손으로만 준비하되 평소보다 3배는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만약 조상님께서 노하시어 제사상의 흠이라도 잡히는 날엔 내가 우리 가문의 복을 발로 찬 것으로 알겠다. 박씨 부인은 일부러 시장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 남은 부실한 재료들로만 상을 차리라 명했습니다. 재료가 없으니 음식이 초라해질 것이고 그걸 트집 잡아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동네방네 비웃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조상님을 향한 제 효심이 부족할까 걱정하셨군요.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정성만으로 상을 채워보겠습니다. 제삿날 밤 제사상을 본 박씨 부인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상 위에는 번듯한 고기나 생선 대신 정갈하게 깎은 생고구마와 생무, 그리고 맑은 물 한 그릇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조상님을 능멸하려는 게냐? 박씨 부인이 실성한 듯 소리를 지르자 청이는 차분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간밤에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길 요즘 후손들이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 입맛을 버려놓으니 이번엔 깨끗한 흙의 기운을 담은 생채소로 속을 달래고 싶다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국간을 아껴드리고 조상님의 명까지 받들었으니 이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님, 어서 절 올리시지요. 조상님이 웃고 계십니다. 박씨 부인은 조상님 핑계에 입도 뻥긋 못하고 생무 조각이 놓인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잡으려다 조상님께 민망한 꼴을 보인 박씨 부인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유창한 말솜씨에 매번 당하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저 입만 다물게 하면 내가 이긴다고 확신한 그녀는 아침 일찍 청이를 불렀습니다. 새아기야, 내 가만 보니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여 집안의 복이 입 밖으로 다 새어나가는구나. 오늘부터 3일 동안 묵언 수행을 하거라. 내 허락 없이 입을 여는 순간 너는 시어미의 명을 거역한 불효녀가 되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청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입을 꾹 다물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어디 한마디라도 해봐라. 당장 내쫓아 주마. 하며 며느리의 실수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이가 입을 닫는 대신 몸짓과 종이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방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청이는 대답 대신 커다란 종이에 먹글씨를 써서 손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보배라 소천하실 때까지 아껴 쓰시느라 제가 대신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손님께 한 말씀 올리시지요. 박씨 부인은 손님 앞에서 당황하여 억지 춘향으로 수다를 떨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청이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짜증을 내려고 하면 미리 준비한 종이를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화내시면 수명 깎입니다. 묵언 중인 제가 대신 빌고 있으니 제발 웃으셔요. 말을 못하니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이는 온종일 시어머니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어머니가 입만 뻥긋하려 하면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 하며 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국 3일이 지나기도 전에 박씨 부인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됐다, 이년아. 제발 입 좀 열어라.
내가 입을 닫으니 내 숨이 막혀 죽겠다. 청이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침묵하며 빌어드린 덕에 수명이 한 달은 더 늘어나셨을 겁니다. 집안에서는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자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근처 절로 보내 기도를 올리게 했습니다. 산속 절방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지내다 보면 저 영악한 콧대도 조금은 낮아지고 기운이 꺾이겠지라는 속셈이었지요. 그런데 사흘 뒤 돌아온 청이의 얼굴은 전보다 더 밝았고 뒤에는 웬 낯선 스님 한 분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박씨 부인이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스님은 박씨 부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자마자 지팡이를 내던지며 바닥을 쳐댔습니다. 아이고, 이 집마님, 어쩌자고 이토록 고집을 부려 복을 걷어차고 계십니까? 제가 길을 지나다 마님의 얼굴을 얼핏 보았는데 그 관상에 며느리 말 안 들으면 곡간이 타고 아들이 알아눕는다는 흉조가 가득합니다. 청이는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 스님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 큰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께서 우리 집 방향을 보시고는 기운이 심상치 않다며 기어코 저를 따라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의심쩍었지만 스님의 고고한 풍채에 압도되어 마루로 모셨습니다. 사실 이 스님은 청이가 미리 포섭한 남을 홀리는 말재주가 귀신 같고 능청스럽기가 광대 뺨치는 떠돌이 파괴승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마님, 어쩌자고 이토록 고집을 부려 복을 걷어차고 계십니까? 마님의 사주의 며느리 말 안 들으면 곡간이 타고 아들이 알아눕는다는 점괘가 마당에 가득합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아들이 입맛이 없다고 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짐짓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하는 말은 하늘의 소리로 알고 따르시오. 며느리에게 화를 낼 때마다 집안의 기둥뿌리가 하나씩 썩어갈 것이니 마님은 그저 고맙다, 옳다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사셔야 가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님이 떠난 뒤 박씨 부인은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습니다. 청이는 그 옆에서 슬쩍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스님 말씀 들으셨죠? 집안을 위해서라도 이제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고맙다, 며느리야, 해보셔요. 박씨 부인은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짓씹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며느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금지옥엽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며느리 흉을 보면 당연히 내 편을 들겠지라고 믿었지요. 박씨 부인은 아들이 관청에서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안방으로 불러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얘야, 저 며느리가 나를 아주 우습게 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로 맞받아치고 이제는 스님까지 데려와 나를 겁박하는구나. 내 장차 전연 때문에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다. 아들이 인상을 쓰며 며느리를 부르려 할 때 기다렸다는 듯 청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양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청이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요즘 부쩍 기력이 쇠하셨는지 했던 말씀을 자꾸 잊으시고 저를 친정어머니라 부르며 응석을 부리십니다. 제가 어머님 기운 차리시라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느라 서방님 챙길 겨를도 없었네요. 어머님이 제게 모진 소리를 하시는 건 다 병환 때문이니 부디 서방님만은 효심을 다해 어머님을 보살펴 주셔요. 청이는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노안으로 인한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그 험한 말씀들은 제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어머니를 위해서 애쓰는 처인데 어찌 그리 모질게 대하십니까? 어머니, 집안일은 영민한 제 처에게 다 맡기시고 어머니는 제발 쉬셔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을 들기는커녕 나를 병자 취급하다니요. 청이는 아들 뒤에서 박씨 부인을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지혜로운 수싸움에 완벽히 포섭된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경제권을 흔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던져주며 살림을 망쳐놓으면 그걸 빌미로 쫓아낼 심산이었죠. 오냐, 내가 그리 잘났느냐? 오늘부터 이 집안의 곳간 열쇠를 내게 맡기마. 단 한 달 뒤에 쌀 한 톨이라도 비거나 가게가 기우는 날엔 너는 이 집안의 복을 깎아먹은 죄로 당장 소복만 입고 나가야 할 것이다. 박씨 부인은 청이가 사치하거나 친정의 재물을 빼돌리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이가 곳간 문 앞에 서서 동네 장사치들을 호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게 열쇠를 주신 뜻을 받들어 우리 가문의 재산을 2배로 불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으로 고을의 흉작인 논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대신 우리 집 남는 종자로 백성들을 구휼했으니 조만간 관가 사또께서 어머님의 높으신 덕을 기려 큰 상을 내리실 겁니다. 박씨 부인은 기절초풍했습니다. 내 재산이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명성과 실익을 동시에 챙겨오다니요. 이제 마을에서 박씨 부인은 인자한 마님으로 통하게 되었고 이젠 곳간 열쇠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가는 속 좁은 노인네가 될 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을 시장에 나설 때마다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사치들이 다투어 머리를 조아리고 동네 안악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며 칭송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며느님께 곳간 열쇠를 맡겨 굶주린 이웃을 돌보게 하셨다면서요? 이 고을에 마님 같은 보살님이 계셔서 저희가 삽니다. 박씨 부인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제 재산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당한 일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보는 눈이 이토록 많고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우러러보니 차마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를 따르던 청이가 큰 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보게들, 마을 사람들, 우리 어머님은 평소에 비단 옷 한 벌 안에 입으시고 아낀 돈으로 여러분을 도우신 겁니다. 오늘도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라고 명하셨지요? 박씨 부인은 기겁했습니다. 떡이라니 내 돈이 또 나가는구나. 하지만 사람들의 만세 소리에 박씨 부인은 입을 부르르 떨면서도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박씨 부인은 이제 화를 내고 싶어도 보살님, 체면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칭찬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최후의 발악으로 꾀병을 선택했습니다. 자리에 드러누워 곡기를 끊고 며느리 때문에 병이 났다고 소문을 내어 아들이 며느리를 내쫓게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아이고, 나 죽는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내 기력이 다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는구나. 박씨 부인이 벽을 치며 통곡하자 아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때 청이가 약사발이 아닌 커다란 솥단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이의 얼굴은 비장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의 병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속에 탐욕 귀신이 들어앉아 생기는 식탐병입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병에는 사흘간 굶긴 뒤 오직 쓴 쑥물만 마셔야 귀신이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꾀병 좀 부려보려다 진짜로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청이는 서방님을 바라보며 비장한 낯빛으로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셔도 절대 음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머님이 아니라 귀신이 내는 소리니까요. 어머님의 장수를 위해 제가 직접 문 밖에서 감시하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지만 청이가 문 앞을 지키고 서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며
경문을 읽어대는 통에 비명도 못 지르고 쑥물만 들이켜야 했습니다. 꾀병을 부릴수록 배만 고파지는 지옥 같은 3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흘간 쑥물만 들이켜며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박씨 부인은 이제 자존심이고 권위고 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헛것이 보일 지경이 되자 박씨 부인은 밤늦게 청이를 몰래 불렀습니다. 새아기야, 내 이제 탐욕 귀신인지 뭔지 다 나간 것 같구나. 제발 그 사약 같은 쑥물 치우고 미음이라도 좋으니 한술만 다오. 내 말이라면 뭐든 들으마. 청이는 못 이기는 척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굴비 한 마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허겁지겁 밥을 뜨려 하자 청이가 숟가락을 가볍게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귀신은 나갔으나 아직 심술 구멍이 덜 메워졌습니다. 이 밥을 드시는 조건으로 저와 약조 하나만 하시지요. 앞으로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결정하되 어머님은 그저 다 내 뜻이 옳다고 웃어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쌀밥이 보약이 되어 어머님 살로 갑니다. 하시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굴비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져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오냐, 오냐, 내 뜻이 다 옳다. 그러니 제발 이 밥 좀 먹자.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씹었습니다. 평생 남을 굴복시키며 기세등등한 마님이 며느리가 준 밥 한 그릇에 스스로 목줄을 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박씨 부인은 살기 위해서라도 마음에도 없는 인자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청이가 시키는 대로 마을 잔치에 나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며느리가 가져온 헌 옷을 직접 꿰매며 검소한 마님 흉내를 냈습니다. 아이고, 마님, 어쩌면 이리 소탈하십니까? 며느님이 마님을 존경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쏟아질 때마다 박씨 부인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만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청이 때문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다 우리 며느리가 잘 가르쳐. 아니, 잘 보필해준 덕분이지요. 청이는 한술 더 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보셔요. 어머님께서 요즘 성격이 부처님처럼 변하셨습니다. 이게 다 서방님이 효도를 다하신 덕분입니다. 아들은 감격하여 박씨 부인에게 더 큰 효도를 다짐했고, 박씨 부인은 이제 성격 나쁜 시어머니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 없는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마님의 하루는 며느리가 미리 안배해둔 지혜로운 판 안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방 깊숙한 곳, 장판 밑에 숨겨둔 비상금 뭉치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언젠가 며느리 몰래 만난 것도 사먹고 내 세력을 다시 모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청이가 빗자루를 들고 안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경사 났습니다. 제가 방안을 치우다 장판 밑에서 어머님이 조상님께 향과 초라도 올리려고 정성껏 마련해 두신 비자금을 발견했습니다. 청이가 장판을 들쳐 돈 뭉치를 꺼내 들자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약값으로. 하지만 청이는 이미 마당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마을 사람들, 우리 어머님께서 가문의 청렴한 기풍을 세우고자 평생 조상님 앞에 올리려고 한 푼 두 푼 모으신 이 귀한 정성을 마을 서당 건립에 몽땅 기부하시겠답니다. 박씨 부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서당 기와장이 되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자 청이가 귓속말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어머님, 이 돈을 도로 넣으시면 마을 사람들 입에 욕심 많은 노인네라 오르내릴 것이고 지금 내놓으시면 고을에서 둘도 없는 살아있는 보살이 되실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허공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내 진작 내놓으려던 것이다. 허허허.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지요.
이제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청이의 머리에서 나오고 입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박씨 부인이 주도권을 쥔 모양새를 유지했습니다. 청이는 항상 모든 결정을 내린 뒤 시어머니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마지막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흉년을 대비해 소작인들의 세를 깎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님의 높으신 인덕을 만방에 알릴 기회이니 직접 문중 어른들께 공포해 주시지요. 박씨 부인은 이제 자기가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도 모른 채 며느리가 적어준 문구를 달달 외워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문중 어른들과 소작인들이 박씨 부인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자 박씨 부인은 어느덧 며느리의 뜻을 대신 전하는 그늘진 나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억울해서 밤잠을 설쳤지만 날이 갈수록 기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트집 잡을 일이 없으니 명치 끝을 괴롭히던 화병이 씻은 듯 나았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보양식과 칭송 속에 산이 몸이 구름처럼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예전처럼 성질을 부릴 땐 늘 가슴이 답답하더니 요새는 며느리 시키는 대로 인자한 척 웃기만 하니 꿈자리조차 달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권세 있는 김참판 댁부인이 박씨 부인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 교육과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법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매질하고 쥐어짜라고 했을 박씨 부인이었지만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님을 보내고 난 뒤 박씨 부인은 짐짓 헛기침하며 청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새아기야, 내 오늘 김참판 댁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다. 내가 평소에 내게 일러준 덕치의 이치를 생각하니 내 입에서 그럴듯한 말이 안 나오더구나. 이럴 땐 대체 뭐라고 답해주는 것이 내 체면을 세우는 길이겠느냐? 천하의 박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길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이는 속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야 어머님이 내 지혜를 빌려 쓰시는구나. 어머님, 과연 고견이십니다. 어머님의 그 깊은 인덕에 제 미천한 생각을 보태자면 이러하옵니다. 청이는 시어머니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품격 있는 지혜를 정성껏 일러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덧 두 사람은 적이 아닌 스승과 제자 같은 찰떡궁합이 된 것입니다. 집안의 풍경이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청이가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문중의 위신까지 세워주니 박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가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이가 몸살 기운이 있는지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전연이 일어나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할 텐데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종들을 물리치고 직접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어찌 부엌에 발을 들이십니까? 종들이 만류했지만 박씨 부인은 짐짓 헛기침을 하며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닥쳐라. 내 며느리가 알아누웠는데 시어미인 내가 죽 한 그릇 못 끓이겠느냐? 이건 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방책이니 토 달지 마라.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던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위해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박씨 부인은 속으로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간간한 것이 보약이라 했지. 하지만 박씨 부인은 소금 대신 며느리가 좋아하던 귀한 꿀을 듬뿍 넣은 미음을 끓여 청이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청이는 문을 열고 들어온 박씨 부인의 모습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묻은 옷소매와 땀방울이 맺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청이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머님께서 직접. 시끄럽다. 내가 빨리 일어나야 내가 다시 안방마님 노릇을 할 것 아니냐. 어서 마시거라. 내가 말하던 그 회춘의 미음인지 뭔지 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것이다. 청이는 시어머니가 건넨 미음을 한술 떴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좋은 분으로 만들려고 지혜를 짜내고 능청을 떨었던 청이의 마음속 단단한 벽도 그제야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 참으로 답니다. 제 평생 이토록 만난 음식은 처음입니다. 박씨 부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수명을 담보로 한 협박이나 칭찬을 앞세운 감옥은 없었습니다. 오직 고된 세월을 살아낸 두 여인의 진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이기는 법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한 달에 불꽃 튀던 기싸움. 시간이 지나고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같던 박씨 부인이 고을의 자애로운 어른이 된 비결이 며느리의 극진한 효성 때문이라는 소문이었죠. 박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청이의 손을 잡고 슬쩍 물었습니다. 애야, 내가 요즘은 화를 전혀 내지 않으니 내 수명이 정말 100살까지 늘어난 것 같으냐? 청이는 방긋 웃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기댔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이제 100살이 아니라 1000살까지도 거뜬하실 겁니다. 어머님이 인자하게 웃으실 때마다 집안의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것이 제 눈에 보인답니다. 결국 며느리의 영리한 길들이기는 시어머니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어머니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위대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도록 아웅다웅하면서도 서로를 지극히 아끼며 고을에서 으뜸가는 화목한 가문을 일구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